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반도체 하면은 김정호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하면 반도체. 이 세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휩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새로운 AI 칩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명문대학교 안에서 AI를 이용해서 컨닝을 하다가 이것이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AI 시대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반도체 전쟁과 AI 시대 교육 두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제가 광범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교수님 그 H&B의 아버지라 불린다고 어떻게 하다 아버지가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는 딸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HBM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딸보다 더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2000년대 초반 2001년 정도 시점부터 네. HBM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HBM 상품 연구는 이제 2010년이지만, 근데 이제 요 독특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전 세계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학생도 100여 명 배출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제미나이 효과라는 말이 요새 엄청 뜨고 있는데요. 네. 이 제미나이 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HBM을 하는데 HBM이 AI에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 수업도 하고 AI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AI를 써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퍼플렉시티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하는데 제미나이를 쓰고 있고요. 자료 조사를 하시는 데는 퍼플렉시티를 쓰시고. 그러니까 신뢰성 있고 최근 자료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래픽한 성능은 제미나이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에 한 달에 18만 원 쓰고 네. 퍼플렉시티에 220불을 써요. 거의 50만 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그 다음 주에 어디 발표가 있었어요. 그 네. 2026년도 AI 반도체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툭툭툭 던져주니까 제미나이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를 잘 쓰려고 하니까 잘 설명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툭 해주면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근데 잘 설명하면 곧잘 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구글에 별로 없나 봐요. 제 성격이라든가 뭘 좋아한다든가. 네. 이제 그게 이따가 또 할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근데 거의 뭐 한 5-6시간을 제미나이만 쓰고 지냈어요. 재미나게 지내셨네. 그런데 저는 재밌었는데 같이 있는 가족들은 아마 네.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갔다 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네. 밤에 불꽃놀이는 봤는데 너무 제가 제미나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제가 보니까 일을 지금은 학생들 연구원들하고 주로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제미나이나 AI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겠구나. 그리고 제미나이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족이나 학생들보다 제미나이한테 더 시간을 쓰겠구나. 이게 이제 제 예고편이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멀티모달 생성지능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실력을 보인 거예요.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예. 음악도 집어넣고 예. 그 가능성에서 살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금 여기 4시에 왔거든요. 네. 1시간 비었잖아요. 여기 7층에 아마 두 분은 안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휴게실이 있다는 걸 파악했어요. 예. 거기 가서 일하면서 예상 질문이 TPU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퍼플렉시티로 찾아서 제미나이라고 그렸더니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아. 근데 틀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밥값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HBM이 그 TPU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더라고요. 그거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와 HBM 관계는 인터넷에서 잘 조사했는데 TPU에 HBM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기능을 잘한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도면도 잘 그려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미나이 효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오픈 AI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글도 하네. 그래서 이제 AI를 펼쳐가는 시장이 다각화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픈 AI만 망하면 AI 산업은 망한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우리 주가를 바치는 것 같았는데 제2의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네. 조금 숨어 있었죠. 그래서 다각화됐다. 세 번째는 버블 당분간 안 터지겠구나. AI 버블론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구글 이 제미나이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줄어들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제미나이 효과 때문에 AI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네. 지금 뭐 AI 버블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들썩거리고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답변을 미리 주신 것 같고 좀 네, 네. 구체적으로 당장 우리 또 너무 장래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내년이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네. 않습니까? 2026년에 이 AI 시장 어떤 흐름이랄까요? 발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뭐 야구 선수도 타율이 4할이면 메이저리그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야구 선수 비슷하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텐데 네. 제 느낌에는 뭐 1, 2년은 버블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자, AI의 발전 단계로 보면 자, 판별형 인공지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지금 이제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네. 그 다음이 에이전틱 AI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가는데 에이전틱 AI가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작가가 있고 PD도 있고 사회자도 있고 다 사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AI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토마토 뉴스 정도만 얘기해주고 요즘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야 하면 알아서 자기가 제미나이 효과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뭐가 있냐면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 뭐 여행, 그다음에 뭐 교육, 의료, 돈벌이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에이전틱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AI 에이전트가 있으면서 제가 거의 돈 주고 가입하고 옵션으로 의료 교육 몇 개 하면 다 AI가 붙어서 저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하고 결합돼야 되는데 구글이 그런 면에서 유리한 거죠. 애플도 지금 곰처럼가 어딘가 아직 잠자고 있지만 깨어나갈 수 있는 이미 그런 에이전트를 AI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디지털과 스마트폰 기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이 뭐를 하냐면 에이전틱 AI를 하면 내가 한 가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서브 비서들이 쫙 붙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을 주별하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들끼리 표준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틱 AI에서 돈을 벌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잖아요. 예. 그러면 앱을 깔 때 뭐 구글이나 어디에 다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수수료를 우리가 받으면서 서로 뭐 프라이버시도 보완되고 아까 해킹도 안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규약들을 표준화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판을 넓히는 거가 생태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2026년대는 생태계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근데 구글이 발톱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오픈 AI가 지금 어려워하고 또는 엔비디아가 위험을 느끼는 거는 그런 준비가 본인들은 이제 반도체 개발하고 AI 모델 개발했는데 그런 생태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생성형 AI 단계 다음에 멀티모달 단계가 오는데 지금의 제미나이가 약간 거기에 가까이 거기 좀 있고 있는 거죠. 나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는 에이전트 AI가 될 건데 이거는 교육, 의료, 뉴스, 쇼핑 등 서비스가 본격화될 그러니까 테고 서비스 해주면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될 거다. 네. 그런데 버블이 에이전틱 AI에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갈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데 결국은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전트 AI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천조가 쓰이는 거 아니에요? 1000만 대 GPU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2000조, 3000조도 쓰려고 준비를 할 텐데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나 자본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돈 되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제 생각이 맞으면 2026년 말에도 또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타율을 한번 매겨보시죠. 그럼 이 시기가 상당히 빨리 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 돈 버는 거는 26년, 27년. 27년.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제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할 타율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AI 산업의 90% 이상이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글의 TPU, 네. 메타의 MTAI 이런 데가 점점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경쟁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GPU라는 거는 원래 그래픽 카드 용도로 초창기에 개발됐는데 어느 시점부터 GPU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 용도로만 개발됐는데 일반 수학 계산에 다 쓰이게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AI고 또 뭐 비트코인 채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AI에 들어가는 수학 행렬과 그래픽 카드하고 같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U가 이렇게 뜬 겁니다. 근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너럴 퍼포즈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죠. 두 분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게 그래서 GPU는 AI 학습에도 쓰이고 추론에도 쓰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에도 쓰이고 추론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강력하게 장악한 거죠. 누구나 그걸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 오픈 AI든 뭐 구글이든 이걸 사서 쓰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26만 대 받았다고 이제 맥주 마시고 그랬으니까요. 또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경쟁자를 키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 경쟁자 중에 하나가 AMD고 또 하나가 브로드컴이고 또 인텔도 내부적으로는 있고요. 애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PU라고. 이것도 제가 한 3년 후에 맞으면 저를 또 불러주십시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비싸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의 단점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모델, 특정한 서비스 또는 추론의 전문가 되는 일종의 서브셋이죠.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이제 TPU인데 TPU는 아까 얘기한 멀티모달 기능에 생성하기 좋은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행렬 계산만 아니라 그런 수학 계산에 필요한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또 컨볼루션, 풀링 이런 수학 함수들이 있는데 자주 쓰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멀티모달 기능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TPU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TPU가 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90%를 차지하고 있다면 2, 3년 후에는 한 70%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시장 점유율이 그 20, 30%는 이제 TPU와 같은 아주 특정 목적의 인공지능 칩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씩 쓰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 뉴스에 보면 그거 TPU도 뭐 메타에 판다고 그러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그거 팔아서 경쟁자를 구글이 만들고 싶은가? 그거 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GPU를 이해하는데도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네. 이제 뭐 TPU 말씀해주셨고 또 NPU 개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앞에 수식어들을 보면은 뭐 전력 효율이 좋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네. 그 TPU 설명해주고 NPU까지 설명을 조금 마저 네.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다 모든 게 이름만 바꿨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KPU도 만들까 뭐 이렇게 싶어요. KPU. 제가 NPU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HBM에 GPU 기능을 집어넣자. 그래서 메모리 프로세싱 유닛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GPU가 이게 스탠다드가 되고 이렇게 쓰이는 거는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제 이름이 됐는데 다른 경쟁자 회사들도 자기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GPU의 서브셋입니다. 추론에만 쓰인다든가 특정한 모델에 쓰인다든가 특히 NPU는 기업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주로 엣지에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저전력이고 LLM 위주 말 주로 하고 모델 사이즈 적은 특정한 그런 용도의 칩을 이제 NPU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모두 다 가장 기본적인 건 행렬 계산을 다 잘해야 됩니다. 교수님, 최근에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한국 기업 네. 1조 2천억에 사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우리 한국이 개발하겠다. 네.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NPU가 주목받고 있는데 NPU가 이렇게 주목받는 경쟁력의 핵심은 뭐고 과연 성공할까요? 네. 제가 퓨리오 사장님도 잘 알고 리벨리온 사장님도 잘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팔기를 바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조 부자 좀 나오자 엔지니어들 중에 그래서 한남동에도 살고 뭐 엔지니어들이 주로 성남시 뭐 이런 데 주로 살거든요. 뭐 일만 하니까 우리가 그 기술자들도 최고가 될 수 있다.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안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PU가 그러면 AI 서비스를 아까 제가 에이전틱 AI로 한다고 하면 GPU가 10,000대에서 100,000 대만큼 집적시켜 놓고 그것들이 서로 광통신으로 연결하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줘요. 평소 때 100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1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추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이전틱 AI는 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될 거다. 근데 이제 NPU는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간단한 계산에 주로 쓰이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짜리 10만 단어짜리 보고서를 GPU가 쓸 수 있다면 요건 한 100단어밖에 못 쓴다든가 이런 성능 차이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작다. 아주 틈새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범 산업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 세울 때 일부분은 여기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이 펼쳐 나갈 때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든가 유럽 계통에 우리가 판매를 해서 좀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요. 제 궁극적인 꿈은 그 NPU를 HBM 안으로 집어넣는 게 제 꿈입니다. NPU를 HBM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 HBM에서 많은 이제 데이터가 거의 저장되는데 지금은 계산을 GPU에 가서 합니다. 네. 근데 가지 않고 간단한 계산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그거는 베이스다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1층에 NPU를 집어넣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퓨리사나 리벨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뭐 경우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팔릴 수도 있고 메타에 팔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비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퓨리오사하고 리벨리온하고 파도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장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자. 국내 기업에서 조금 국내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센터 해서 좀 운영하는 경험을 쌓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외 진출도 있겠습니다만은 메모리하고 합쳐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최근에 이 뭐 교수님이 가장 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부 대학에서 네. AI 커닝 사건이 네. 이제 발생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비대면이 네.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 저는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 갖고 있는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주판을 배우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야 은행이 취업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판 잘 쓰는 게 중요한가요? 사실 돈도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에 숫자로만 있을 뿐이지, 그죠? 화폐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화폐 세는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 교육이.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계산기를 쓰듯이
AI를 저는 도구로 쓰는 수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암기 위주고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하는 거를 철저히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AI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AI에 종속되는 노예를 키우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걸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 덩어리가 언제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AI 수업에서 AI 쓰게 해놓고 AI 시험에는 AI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F를 준다 뭐 이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상적이지만 교육은 학생이 다 공부해오고 교수나 선생님은 토론해주는 동반자 관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AI가 더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래 인재가 보면 저는 이제 AI를 주도할 것이냐, AI에 끌려갈 것이냐 하는 건데 AI를 주도하는 인재를 키우려면 창의성, 종합력, 판단력 이런 거를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암기력, 계산력 이런 거는 아무 때 쓸데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 우리 교육이 위기에 닥치면 우리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와중에 또 팔런티어에서는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면서 앞으로 과연 대학이 필요한가? 이런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전에 이미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CEO들이 학교 그만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건 이제 생각을 고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팔란티어가 팔란티어가 아니라 퍼플렉시티가 반은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제 잡아주죠. 사전 조사해주죠. 발표하면 발표 자료 보고 평가 내려주죠. 발표 자료 준비시키죠. 교수가 하는 일의 한 7, 80%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실 학생들 보고 나하고 AI하고 비교해라. 누가 지도 잘해주냐 그랬더니 저를 뭐 4.0 거기를 3.8로 살짝 봐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수,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제 물론 팔란티어 CEO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상당 부분 앞으로 실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겠고 우리 네. 교육을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지난 학기에 어디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그 학생들을 100% 신뢰하지만 일단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이 친구는 인공지능에 몇 % 의지했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과연 우리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네. 또 무엇을 걸러내야 되는가? 네. 이런 총체적인 질문들이 그 리포트 하나를 보면서 마구 들더군요. 네, 네. 교육계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개혁 과제라고 할까요? 네.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네네. 최악의 시험이 OMR 카드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저 교수님 두 분 다 교수님이시네요. 그 학교 다닐 때 하여튼 저 때는 본고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국어 시험이면 증명 문제 나오고 푸는 건데 지금은 그게 왜 없어질까 보면은 80년대 대학 그 입시를 개혁하면서 객관식으로 다 바뀐 거죠. OMR 카드. 또 OMR 카드가 대량의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별로 없죠. 그렇게 해서 등장했는데 저는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최악의 결정이 교육 정책의 결정이 OMR 카드로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해보면 제가 이제 뭐 논문 심사를 하건 입시에 들어가건 또는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해 보면 제 평가 기준은 1번이 눈동자예요. 알고 눈동자. 얘기하나 모르고 얘기하나 다리 떠나 뭐 연필 떠나. 두 번째는 질문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요. 그 사람이 외워온 거 이상으로. 그러면 3단계만 넘어가면 어디까지 생각했는지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학기 하신다면 오럴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러면 어떤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기겁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학생들이 생각보다 대학 공부도 외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외워서 풀긴 하는데 왜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그래서 그거는 AI보다 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미래의 그 직업은 전 세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가 수학자, AI 개발하는 사람, 수학자. 네, 수학자. 두 번째 그룹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 전문 분야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 네, 그 AI를. AI보다 잘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쿠팡에 오토바이 타는 일밖에 없다 이런 건데 쿠팡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트럭인가요? 거기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요즘 시큐리티, 그 해킹도 AI가 더 잘합니다. 자,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뭐 정보 보안 다 이런 문제가 또 AI하고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미래는 자녀가 수학을 잘하게 하거나 뭐 0.1%가 좋습니다. AI 프로그램 짠다는 거, TPU, GPU 설계한다는 거 따지고 보면 다 수학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적극적으로 AI 공부하고 활용해서 자기 직업적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된다. 우리 교육이 그렇게 한 바퀴 탈바꿈하고 산업이 탈바꿈 한다면 탈바꿈 할 수 있다면 4만 불 시대에서 6만 불, 8만 불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 마음대로 하고 아파트도 지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 모든 분야, 정부, 기업, 우리 개인 모든 곳에서 당장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정우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엔비디아가 질주하는 것 같았는데 구글에서 AI 칩이 발명되고요. 이 한국에도 퓨리오사, 리벨리온, 삼성, SK가 좀 더 연대해서 좀 AI 칩 전쟁에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연세대학하고 서울대학에서 커닝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과대학 다닐 때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오픈북을 보고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AI를 쓰는 것이 오픈북을 보고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건 아닐까. 결국 질문하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질문을 어디서 만드는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꼭 한 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Why라는 책이죠. 왜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끝없는 왜라는 질문 속에서 미래는 창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